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장영준입니다. 오늘 EOS 오픈랩으로 저희 과에 이제 찾아온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물리학과와 그다음에 물리학과에 있는 저희 연구실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미래 반도체와 고체물리 연구라고 공지가 나왔고요. 이제 이 큰 주제 안에서 이제 뒷부분에 실습과 관련해서는 원자 몇 층 정도에서 나타나는 고체물리 연구, 그 다음에 초점도체 이런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좀 이따가 여기 대학교 학부생, 그 다음에 대학원생 형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는 물리학과에 소속되어 있고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 이제 자연현상을 관측하고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규칙, 법칙을 찾아내서 그걸 이해하려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특성상 왜 그런지 궁금증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기 보듯이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전혀 모르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토대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학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200년 전부터 해서 역학이나 전자기하학과 같은 학문이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계, 전자, 재료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런 그림들도 자주 같이 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논리적인 이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 과정을 우리가 뛰어넘고서 막 빨리 외우려고 시험 직전에 외우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네. 근데 반대로 시험이 가까울 때 이제 제일 생각나는 것 중에 일부 학생들은 되게 이제 좋아하는 게임도 결국에 이게 현실감 있는 게임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이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계적인 전자기적인 현상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게임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모듈들도 결국에 이러한 실제 상황에 가깝게 포물선으로 낙하하는 이런 물체들의 운동들을 다 기술할 수 있게 물리 패키지가 들어가서 최근에 나온 많은 게임들이 보다 사실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이런 걸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일부 이걸 잘 공부해가지고 하는 기술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하게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주머니 속에 하나씩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컴퓨터도 이제 결국에 다 뜯어보면 저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 물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최근 들어서는 요거 이제 이게 한 6, 7년 전 모델이라면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더 다양한 기능이 갖춰지고 접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우리가 좀 뜯어보면 뭐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카메라, GPS, 자이로 센서라는 건 방향을 나타내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장치 메모리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장 장치가 자성을 기반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서버 같은 데만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요즘 컴퓨터에는 메모리나 CPU에 쓰던 반도체 기반의 저장 장치들이 많이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 중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2번의 노벨상이 관련이 돼 있고요. 카메라 CCD도 그렇고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해서 5개 정도의 노벨 물리학상이 기반이 된 기초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상태가 됐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 보면 지금 접는 경우도 몇 년 전만 해도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갸우뚱하고 했을 텐데 그 사이에 그 아주 소수의 연구자들이 저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런 이공계 분야에서 기초과학이든 응용과학, 공학 포함을 해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장본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돼야지 우리가 차후에 더 다양한 요즘 얘기 나온 다양한 기술들이 상용화될 때 결국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갖지 않을까. 어찌 보면 한 1,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뒤따라가는 입장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름 선두권에 있는 거는 결국에 지금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기술에 있어서 아니면 기초에 있어서 단단한 바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다음에 학과의 연구와 관련된 걸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도 큰 그림에서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산업들의 기반이 되거나 거기서 일하고 있는 중요한 인력들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는 이 페이지가 없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건 보니까 사실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일단 대학에 오면 학부생인데 제가 학부생 얘기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건 대략적인 물리학과에 오는 학생들의 커리큘럼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여기 기초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대부분 듣는 경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공 기초까지는 대부분 듣는데 이 밑에 부분과 저 위에 부분은 이제 선택에 해당합니다. 선택인데 이제 좀 특징적인 경우는 실제 물리학과에는 전산과 관련된 수업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다른 대학교 물리학과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전공 심화에서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이런 활용되는 공학 분야와 좀 연결될 수 있는 전공 심화의 반도체나 나노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실습할 몇 가지 이제 연구와 관련해서 학부 때 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실험들이 연이어서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지원 교과라고 해서 1학년에 들어오면 교수님 한 명과 몇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링크가 돼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1학년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진로 탐색이나 논문 작성 혹은 영어 발표 이러한 과목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 15명의 교수님들의 사진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입으신 분은 이번 이제 여름이 지나면 시작하는 신임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물리학과의 이제 첨단 연구를 제가 좀 요약본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아까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소자와 관련된 신물질 연구하는 주제로 6명의 교수님들이 실험과 이론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나 반도체와 관련된 분광학이라고 해서 빛의 투과율이나 반사율을 이용한 기술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입자물리 가속기라고 해서 그 원자 핵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외에도 이제 아까 그 신임 교수님이랑 기존에 딴 교수님 한 분이 여기에 제가 그 넣지는 못했는데 이제 뭐 네트워크나 빅데이터나 뭐 머신러닝 이런 쪽에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에 한 분 더 채용이 되면서 그쪽도 저희가 연구 활동으로 활발히 진행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리학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시켜드리는 부분은 이제 대학생 형들이 아니라 형 누나들이 아니라 그 대학생 형 누나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원 연구를 하는 그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고체물리라고 해서 어떤 물질, 그러니까 원자들 내부에 있는 현상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는 그런 학문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보려고 하면 이 주기율표, 그러니까 실제 원자들의 종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자연계에 존재를 해야 돼요. 무슨 영화에서처럼 무슨 없는 원소가 갑자기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주기율표에 있는 거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다른 원소는 거의 없는 거죠. 심지어 여기 이 밑에 109번부터 있는 요 원소들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찾아보시면 만들어지긴 하는데 얼마 오래 가지 않아요. 뭐 0.1초, 0.1 마이크로초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율표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거 외에 나머지 이제 그 개별 원소들이 실제 중요하게 되고, 저 원소들이 우리가 원자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실제 우리 주위에는 얘네들이 합쳐져 있는 고체 상태 또는 응집 물질이라고 하는데 원자들의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존재할 때 얘네들이 모든 다양한 구조로 있진 않고요.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조합으로 다 모여져요. 마치 그 이제 대표적인 예시들이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게 그 BCC라고 해서 체심 입방격자.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는 이 중간에 하나 빠진 그 단순 정육면체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중간에 하나 박힌 체심, 몸 안에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FCC가 페이스 센터드라고 해서 면심, 면마다 하나씩 추가된. 그 다음에 조밀 입방격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구슬을 놓고 바닥에 켜켜이 쌓으면 가장 컴팩트하게 쌓이는 게 이 구조예요. 여기 흰색을 무시하고 보시면 밑에 6개가 있고 그 위에 뒤틀어져서 세모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층 올라가면 똑같아요. 위치만 약간 비낀 것 뿐이고. 그래서 이게 가장 여러분이 패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조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세 가지로 여기 원소 주기율표에서 절반 가까이 원소들을 다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금속들, 중간에 있는 금속들이 많이 그렇고, 그러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는 두 가지 모형이에요. 여기 있는 거 둘 다 까맣죠. 이 까만 구슬은 탄소에 해당해요. 탄소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로 귀결되지가 않고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흑연 구조가 하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구조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구조는 보시면 원자 하나에서 본딩이 이렇게 연결된 선이 4개가 있고요. 여긴 보시면 3개만 존재해요. 하나가 위와 아래에 약한 본딩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 보라색 선이 실제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는 구조가 되고, 반대로 얘는 탄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는 아주 강한 물질이고, 흑연은 여러분 연필심에 있는 재료로 아주 쉽게 달리어 나가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적인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나머지는 이러한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이제 그 다음부터 2개, 3개 확장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세이슘 클로라이드라는 구조인데, 잘 보시면 얘랑 닮았어요. 뭐냐면 색깔만 하나 바꾼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만으로 보면 단순 큐빅이고, 빨간색으로만 봐도 단순 큐빅인데 엇맞으면서 마치 채심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다양한 원소들이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소팅을 하는 이유는, 저 많은 것들이 우리가 구조로 한 10개, 20개 정도 구조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모든 원소들의 대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내가 요 구조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얘를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알면 쫙 확장 가능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실제 원자 혹은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지금 제가 이제 요 흑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저 흑연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위아래 결합이 약해요. 그 결합이 엄청 약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떨어져 나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연필심에도 대부분은 흑연 가루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저 약한 결합 때문에 연필심에서 떨어져 나온 흑연 입자들이 여러분 종이에 묻는 거예요. 약하게. 그랬다가 다시 여러분이 지우개를 지우면 지우개의 찐득찐득한 게 더 강하기 때문에 다시 떨어져 나와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러한 좀 특징을 간파를 해서 몇몇 사람이 이 흑연을 한두 장으로 얇게 만드는 방법을 한 10년 전에 찾아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죠. 이거를 이 형이 나눠줄 텐데, 그 테이프에다가 저 흑연 조각을 붙여요. 이 흑연 조각은 그냥 자연적으로 채취하거나 아니면 합성하기도 하는데, 저게 여러분한테 나눠준 조각은 되게 작지만 여러분이 이걸 여러 번 막 붙였다 뺐다 하다 보면 저 얇은 게 사실은 수천 층 이상의 두께거든요. 그게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이 테이프에 무수하게 이렇게 까맣게 넓혀져요. 근데 여러분 눈에 여전히 회색으로 보이는 거는 아직 사실은 두꺼운 거예요. 여러 번 해보세요. 수십 번 해가지고 그 까만 조각이 데칼코마니 하듯이 반복되게 뗐다 붙였다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남은 그 조각들이 표면에 드러나 있을 텐데, 그 드러나 있는 거를 우리가 이런 유리판 같은 데다가 붙이면 그 얇은 조각 중에 더 얇은 조각이 여기 보듯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아주 얇은 조각만 남을 수가 있어요. 잘 찾으면. 그러면 그 얇은 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원자층 두께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 특징을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얇은 특징이 얇은 게 영향을 끼치나.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여러 번 하면 여기에 여전히 회색으로 보이죠. 여러분 눈에 회색으로 보이는 거는 아직은 한 층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한 층 되려면 훨씬 더 얇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렇게 떼낸 거를 나중에 종이 말고 그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반도체의 판이 있어요. 이 실리콘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반물질인데 재료는 모래예요. 모래 주성분이 실리콘인데 그거를 정제를 해낸 다음에 끓여가지고 실리콘 단결정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자른 걸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 웨이퍼 표면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한 테이프를 갖다가 붙여요. 그러면 테이프 찐득찐득한 거 말고도 이 조각의 일부가 그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묻어나는 거죠. 그렇게 묻어난 조각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처럼 원래 실리콘 표면에 만들어져 있는 요 SiO2, 그러니까 표면이 산화가 돼서 얘는 투명하고 얘는 까맣거든요. 근데 이 두께를 잘 맞추면 색깔이 여기처럼 보라색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뗀 그 조각을 갖다 붙이면 이 보라색 색깔이 약간 더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간섭 때문에 빛이 표면에 반사되는 거랑 아래에 반사되는 두 빛이 서로 중첩이 돼가지고 우리 눈에 볼 때 색깔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한 장만 올려도 그 간섭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색이 바뀌는데 저것을 두께를 이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에 이제 설명할 원자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두께를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있는 원자 수준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 덩어리로 있는 거를 우리가 분해해가지고 한 장 한 장 떼내는 방법인데 다른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러한 흑연 조각을 떼는 게 아니라 깨끗한 데다가 이 탄소 같은 원자를 뿌려가지고 한 층 한 층 쌓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후자에 해당해요. 여기에 그 알갱이로 표시되어 있는 원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쏴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저 아까 실리콘 웨이퍼 같은 표면에 갖다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저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원소들 자체가 다 없어야 돼요. 기체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안에는 아주 우주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공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날리게 되는데 날리는 방법으로는 그 날아간 원소 알갱이가 이렇게 표면에서 자기네끼리 잘 결합하게 하는 거고, 날리는 방법으로는 그 원소들을 진공 중에서 끓이기도 하고요. 뜨겁게 해서 또 다른 건 뜨겁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빔을 가속을 시켜가지고 이 표면만 뜨겁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우리가 진공 중에서 끓이게 되면 그 끓인 원자들이 우리가 수증기가 날아가듯이 표면에서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 날아간 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안에서는 상대편에 있는 대로 가서 들러붙게 되게 있고요. 그럼 그 들러붙는 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여기 보이듯이 여기에 있는 게 알갱이들이 다 원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원자들로 한 층 한 층 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쌓으면 내가 원하는 순서, 원하는 종류들을 골라서 쌓을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이런 흑연 구조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를 물질을 예를 들어서 이 위에다가 내가 이런 물질을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을 하고요. 이따 이제 실습하러 가는데 보면 여러분한테 그냥 옆에 있는 쇳덩이들일 텐데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직접 이러한 물질들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런 걸 합성을 하면 내가
좀 좋은 특성을 갖거나 신기한 현상을 보이는 물질들을 이제 조작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이제 그 물리나 재료 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 넘게 관심을 많이 둔 특징이 초전도 현상이에요. 뭐냐면 초전도 현상은 여기 그림에 보듯이 차갑게 하면 자석 위에 뜨는, 근데 자석 위에 뜨는 것 자체는 신기하긴 한데 사람들이 초전도체를 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듯이 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전선인데 저항이 없는 전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전소에서 전기를 100을 만들어낸 다음에 지금 여기 건물에서 쓰는 전기로 올 때까지 한 최소한 50% 60%는 전선에서 사라져요. 우리가 쓰는 거는 사실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전기를 마지막에 사용할 때. 그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으로 전선 중에 가장 초반에 있는 많은 전류를 흘리는 부분을 이런 초전도체로 만들어 버리면 그럼 그 부분에선 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한 게 한 지난 100년 정도 되고요. 초반에 여기 Y축이 뭐냐면 초전도체가 되는 온도에 해당하고 X축은 연도예요. 보시면 연도가 지나면서 점점점 그 초전도가 되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이게 리퀴드 M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액체 질소 온도예요. 인간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냉각해가지고 쉽게 냉각하는 온도가 이 정도인데 요거보다는 높아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정에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중간에 있는 초록색이 액체 질소를 흘리고 있는 건데 저렇게 흘려주면 저 와이어가 이 온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온도보다 높은 저기 빨간색 칸을 채워놓은 것 같은 물질이라면 전선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초전도 선재를 이미 만드는 회사가 일부 있어요. 아직은 작은 스케일로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러한 데서 만든 초전도 선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실험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실험 장치는 온도를 낮추면서 저항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여기 쇠로 된 통 안에 아주 차갑게 냉각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온도 한 4켈빈, 5켈빈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온도까지 떨어뜨리면서 이 초전도 선의 저항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측정한 데이터인데 Y축이 저항이고요. X축이 온도예요. 여기에 있는 온도는 절대 온도로 지금 300켈빈에서 한 10켈빈까지만 측정을 했는데 300켈빈이 한 27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쭉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거는 선형으로 떨어지고 저항이 있는 건데 이 110켈빈 정도가 되면 저항이 갑자기 0으로 딱 떨어져요. 여기 있는 건 저희 측정 장치의 노이즈예요. 실제 저 초전도체는 0의 저항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저 그래프에 나오듯이 한 110켈빈, 120켈빈 정도에서 실제 초전도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측정 장치는 이따가 한번 어떤 식으로 측정 장치가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 있는 형이 요거를 가지고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뒷부분에 제가 이제 원자연미경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물리라는 게 어떤 걸 이해하고 법칙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물리 이론이 있고 그 이론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장치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모르던 세상에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빛의 굴절을
빛의 굴절을 이해한 다음에 빛이 굴절을 하면 뭐 얼음이나 아니면 유리 같은 걸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빛을 모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현미경 망원경이고, 이러한 장치가 생기니까 그걸 이용한 분야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생물학 쪽으로 활용을 하고, 망원경으로는 천문학 이런 게 활용이 돼서 여기에 보이는 게 1670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현미경, 여기 있는 게 1609년도에 만들어진 갈릴레오 텔레스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이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벼룩을 보거나 아니면 달의 정밀한 사진을. 그 전까지는 눈 좋은 사람을 찾아서 눈으로 열심히 봐가지고 기록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하는 거죠. 아까 저기 카메라에서도 CCD가 있었는데, CCD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망원경은 잘 만들었지만 기록할 수 있는 게 사진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사진을 찍어 놓고 그걸 넓게 프린트한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필로 체크를 했다면, CCD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얻은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 정보로 저장이 되고 좀 더 분석이 되면서 새롭게 놓쳤던 별들도 추적이 되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그 기법이 도입이 되면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데, 비슷하게 1981년에 이제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발명자인데요. 이 아저씨가 미니고 이 사람이 레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요 작은 볼트랑 뭐 핀셋으로 되어 있는 작은 저게 원자 현미경, 일종의 원자를 볼 수 있는 최초의 현미경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원자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의 센서는 빛밖에 못 보는데 빛의 파장이 너무 커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장치는 인간이 최초로 여기에 울퉁불퉁한 어떤 무늬가 있잖아요. 이 무늬가 확대해 보면 원자 하나하나를 실제 그림으로 분석을 해낸 거예요. 이때 그림이 이런 거는, 이때 프린터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린터는 없고요. 저기서 나온 신호를 플로터라고 해서 연필 꽂아가지고 이렇게 울렁거리게 그리는 3차원 효과를 낸 거예요. 2차원 종이에다가. 그래서 이러한 걸 발명을 했는데, 이 방법은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고, 그러고서 몇 년 뒤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원자 힘 현미경이라는 것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사 터널 현미경은 이제 원리가 두 가지가 달라서 그걸 설명드릴게요. 주사 터널 현미경은 터널이라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터널이라고 하면 산을 구멍을 뚫어서 통과하는 거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전자가 어떤 산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뚫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장애물이란 건 마치 이쪽과 이쪽에서 전자가 진공을 뚫고 가는 것도 장애물이에요. 전선이 없는데 그걸 뚫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터널링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바늘을 금속 표면에 갖다 댔더니 아주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아주냐면 1에서 2 나노미터 정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정도 거리가 되면 마치 우리 정전기가 이렇게 손에서 아크가 일어나듯이 터널링이 일어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걸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했는데 최초로 실험적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이용하면 표면에 원자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팁이 움직이면서 밑에 있는 원자들의 모양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거는 전기가 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터널링이란 건 전자가 터널링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발명한 건 전기를 쓰지 않는, 그러니까 터널링을 쓰지 않고 여기 바늘 끝에서 이 물체에 가까이 가면, 아주 가까워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힘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 있는데 모든 물체 사이에는 이 힘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아까는 그냥 바늘이었다면 얘는 바늘이 널빤지에 붙어 있어요. 이 널빤지가 길어서 쉽게 휠 수 있고요. 그 표면에다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가 얘가 휘는지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이 긴 널빤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측정하면 되겠죠. 여기에는 지금 전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적용이 돼요. 물 속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유리나 그런 물질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실제 이러한 팁의 옆모습인데 보시면 바늘이 있고 바늘이 기다란 널빤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걸 이용하면 아까 주사 터널 현미경처럼 원자들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저거 아주 세밀하게 측정하면 저기에 동글동글한 원자들을 측정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아까 여러분이 뗐던 그 작은 조각들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알 수 없는 거는 이게 두께를 몰라요. 그냥 색깔이 다르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여기 보이는 건 거기를 저 바늘을 가지고 가서 그려보면 상대적인 높이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표면에다가 우리가 아까 진공 중에서 쌓은 아주 얇은 새로운 물질이 어떤 모양으로 성장됐는지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여기 한 500나노로 크기도 작고 두께로도 한 1나노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인데 이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하는 것을 이따 가서 여러분이 뗀 거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요 비슷한 시료에서 두께들이나 요 원자 사이즈에 가까운 형태들을 이미징하는 그런 장치들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연구실과 관련해서 시립대 물리학과 내용 소개시켜 드렸고, 초전도체와 같은 내용, 그 다음에 뒷부분에 원자 힘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런 원자층 수준의 물질을 분석하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는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현황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US 오픈랩 이론 강의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